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유한국당 DNA 첫 번째 친일의 역사 1편 친일파의 부활과 지배층으로의 성장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위쪽에 링크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안 보셔도 이번 편을 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으니까요. 이번 편을 다 보시고 뒤에 나오는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정희에서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인물들이 일본 극우 세력과 결탁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재친일화 시기라고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DNA 첫 번째 친일의 역사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이제 이 이름을 모르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씨 개명한 이름이죠.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와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는데요. 만주 군관학교 시절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일사봉공,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이라는 혈서를 씁니다. 이 혈서는 당시 신문에 실리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꽤 알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만주에서 근무했던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인연을 쿠데타 이후 정부 운영 과정에서 활용했습니다. 그럼 박정희의 해방 이후 삶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박정희는 군에 들어갔다가 남로당원으로 붙잡히고 만주군 출신 백선엽 등의 구명활동으로 살아납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다시 군으로 복귀하죠. 그리고 4.19 혁명 이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 이후에 그 유명한 한일협정을 맺습니다.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을 정도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면서도 강행 체결된 한일협정은 지금까지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 경제협력 명목으로 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승만 정권은 수교의 조건으로 20억 달러를, 장면 정권은 28억 5천 달러를 일본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수출 규모를 고려한다면 5억 달러가 많은 액수라는 주장도 있지만 필리핀의 경우 14억 달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한일협정은 체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상당한 논란이 있죠.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일협정에서 일본의 조선 강제 합병을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굴욕적이었을 뿐더러 일제 시기를 청산하지도 못한 협정이었죠. 2014년 8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요한 문서를 발굴해서 발표합니다. 1966년 3월 18일자 미국 CIA 특별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한일 관계의 미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박정희 정권이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1965년까지 6개의 일본 기업들로부터 6,600만 달러를 제공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민주공화당 창당 자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일협정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민주공화당 창당 자금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후에 공화당은 재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치 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선거 자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11.6 이후 공화당이 몰락하고 그 자리를 민정당이 대신했는데요. 공화당의 재산은 모두 민정당이 흡수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민정당은 민자당으로, 이후에 자유한국당으로 쭉 이어지는 정당이죠. 한때 신한국당 부동산 재산이 1,000억 원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보수 정당이 쪼개지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정당의 재산 규모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에서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지는 시절이 일제 시절 친일파가 살아남고 한국의 지배층으로 정부 여당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은 일본 극우 세력과 손을 잡는 영향을 받는 재친일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한일협정 전후로 박정희와 그의 오른팔 김종필은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기시 노부스케와 세지마 류조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 신조 지금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죠. 제국주의 일본에서 관료를 시작했고요.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자 만주국 산업차관, 총무청 차장을 거치면서 만주국 경영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됩니다. 그가 만주국을 사실상 설계했다는 얘기도 있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상공 대신으로 군수 물자를 조달하고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했던 전쟁 범죄자였습니다. 일제 패망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풀려났습니다.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1953년 자유당 국회의원이 됐다가 자유당에서 제명됩니다. 그리고는 일본 민주당을 만들고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자유민주당, 그러니까 자민당 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자민당 체제, 보수 합동 체제라고 불리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일본 정치의 방향이라고 평가되는 일본의 1955년 체제를 만든 사람이죠. 1957년 기시 노부스케는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 시절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른바 미일 군사동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기시 노부스케는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을 공식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한 일본 우익의 시조세 같은 사람입니다. 총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일본 정계의 거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의 동생이 일본 총리를 지냈고 그의 사위인 아베 신타로가 그의 지역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타로의 아들 아베 신조는 지금 일본 총리가 됐습니다. 아베 신조는 기시 노부스케가 주장했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됐던 박정희는 1961년 8월 기시 노부스케에 친서를 보냅니다. 장차 재개하려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의 귀하의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과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귀의가 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에 한일협정을 맺을 생각을 했고 자신이 근무했던 만주국을 사실상 지배했던 일본 우익의 거두 기시 노부스케를 찾았던 거죠. 그리고 박정희는 그해 11월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때 박정희는 이케다 하야토 총리와 기시 노부스케를 만나게 됩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자신의 회상록에서 당시 박정희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박정희 씨의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젊은 육군 군인들이 군사혁명에 나선 것은 구국의 일념에 불탔기 때문인데 그때 일본 메이지 유신의 지사들을 떠올렸다. 자신의 쿠데타가 일본 메이지 유신의 지사들을 따라한 것이었다는 말이죠. 메이지 유신의 대표적 지사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박정희는 1963년 8월 기시 노부스케에게 친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귀하께서 항상 한일 관계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본인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배전의 협조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친서를 전달한 사람이 박흥식이라는 인물입니다. 박흥식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 기업인인데요. 반민특위 체포 1호 대상이었습니다. 친일파가 부활해 박정희의 밀사가 되어 일본 극우의 거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이 편지에서 타결을 협조해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 한일협정 체결에 기시 노부스케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1965년 일본의 총리는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 사토 에이사쿠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기시 노부스케에게 수교 훈장 중 1등급인 광화대장을 수여합니다.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는 한일협정 과정에만 협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한국 지하철 1호선 공사에도 등장합니다. 1974년 한국 지하철 1호선이 개통했는데요. 이 공사를 한국에서 했지만 기술과 차량은 일본이 담당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회사 등이 차량을 판매했는데요. 가격을 2배 이상 올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회장은 250만 달러를 외환은행 미국 지점으로 보냈는데 이 계좌의 주인이 당시 공화당 재정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50만 달러 중 130만 달러는 다시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한국의 첫 지하철 개통 뒤에는 이런 뒷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잠깐 지난 편을 보면 지하철 공사를 지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선엽 씨가 1969년 10월 교통부 장관이 됐고요. 지하철 공사는 1971년 착공합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이후에 박정희의 정치적 스승이자 후원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박정희 정권의 정책들이 기시 노부스케가 만주국에서 시행했던 정책들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박정희 시대를 상징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토개발, 반공대회, 대량 전단살포, 표어 제작, 주민점호, 국민교육 헌장, 재건 국민운동 이런 정책들이 만주국의 국가동원 체제를 거의 본뜬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절단이나 경축사절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 사절단의 대표로 한국에 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죠. 박정희 사후에는 국장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한일협정 전후로 박정희가 만난 또 다른 인물은 세지마 류조입니다. 한일협정 이후 일본에서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른바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으로 한일협정이 통과될 걸 알았던 일본 기업들은 한일협정 전부터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 물산, 이토추 상사 이런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진출합니다. 한일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받은 돈들은 대기업의
투자됐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일본의 같은 종류의 기업들로부터 설계도를 사고 핵심 부품과 소재, 설비들을 수입해서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조립,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다시 일본에서 부품이나 소재, 설비를 사는데 쓰였죠.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일본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이걸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릅니다. 가마우지 낚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단 한 번도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196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누적 적자액은 708조에 이릅니다. 박정희 시절에 시작된 일본 종속 경제는 전두환 시절에 더욱 심해졌는데요. 일본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받으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판돈이 커졌다고 할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일본 정재계 마쿠에서 영향력을 과시했던 인물들이 한국 정재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졌던 인물이 세지마 류조입니다. 세지마 류조는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제국주의 시절 일본 참모본부인 대본영에서 태평양 전쟁의 여러 작전들을 입안합니다. 그리고 1945년 만주로 파견됩니다. 이때는 박정희가 만주에 있을 때죠. 일제가 패망했을 때 세지마 류조는 소련군의 포로로 붙잡힙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11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석방돼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세지마 류조는 정계로 진출하지 않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이토추 종합상사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회사를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그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불모지대라는 소설이 나오는데요.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한국의 경제계 인사들도 탐독했다고 하는데요. 재벌 총수들이 그렇게 극찬을 했다는 책이죠. 세지마 류조는 1965년 한일협정 전후로 김종필을 만났고 박정희를 만납니다. 세지마 류조는 박정희의 일본 육사 선배였고 함께 만주국 군인이었죠. 그 인연 때문이었을까요? 평소에도 일제 시절을 자주 추억했던 박정희는 세지마 류조를 상당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1973년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세지마 류조에게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고요. 세지마 류조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른바 세지마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선 종합상사를 만들고 종합상사가 이익이 날 때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누가 돈을 번다고요? 이 문서가 나온 이후 박정희 정권은 삼성과 대우 등의 대기업에 종합상사 설립에 대한 건의안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상사 지정 요령을 공포합니다. 이때 종합상사 삼성물산이 탄생합니다. 이미 삼성 이병철 회장과 관계가 있었던 세지마 류조는 삼성물산의 이토추 직원 4명을 파견해서 삼성물산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세지마 류조는 일본 육사 출신이었던 김정열 전 국무총리, 유재흥 전 국방장관, 박원석 전 참모총장 등과 가깝게 지냈는데요. 이는 세지마 류조의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실세들과 만나며 영향력을 확대해 갑니다. 박정희 정권의 인물들은 그렇게 새로운 친일 세력이 되어갑니다. 이병철 외에도 정주영, 김우중, 최종현 등 재벌 총수들과 관계를 트면서 재계에도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후 세지마 류조는 전국경제인연합, 전경련의 특별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협정 이후 만들어진 포항제철의 박태주는 세지마 류조의 중요한 파트너가 됩니다. 11.6 사건으로 박정희 체제가 끝나고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세지마 류조는 이병철 회장에게 전두환을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이병철은 삼성정밀 전무로 있었던 권익현에게 연락합니다. 권익현은 육사 11기로 전두환 노태우의 동기였지만 1974년 군복을 벗었습니다. 이후 삼성의 스카우트 전무까지 지냈고요. 5.17 쿠데타 이후에 동기들의 권유로 정권에 합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의 소개로 전두환, 노태우를 세지마 류조와 연결합니다. 1980년 6월 세지마 류조는 일본 상공회의소 부회장 고토 노보루와 함께 전두환 노태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세지마 류조는 고토 노보루와 함께 다시 한국에 들어와 전두환을 만납니다. 이미 세지마 류조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던 전두환은 세지마 류조에게 5공화국 새로운 헌법을 소개하고 국민들을 결합할 수 있는,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지마 류조는 전두환에게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당시 일본은 1988년 올림픽을 나고야에서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세지마 류조와 함께 전두환을 만났던 고토 노보루가 나고야 올림픽 추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체육계 거물이었죠. 근데 이 만남 이후에 서울올림픽 개최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후 세지마 류조는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이어지는 신군부의 군사정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세지마, 권익현 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그랬듯 전두환에게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박정희를 따라했던 전두환은 1982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행하려면 5년간 500억 달러 규모의 외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일본에 10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요구하기로 합니다. 1981년 4월 외교부 장관 노신영은 일본 대사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이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로부터 일본을 지켜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 일본은 한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보내달라. 이런 것이었죠. 일본은 처음에 되게 황당해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내고에 들어갑니다. 1981년 8월 노신영은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60억 달러 차관 공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다면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한국은 부랴부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죠. 한 달 후에 노신영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한일 강요회의에 참석한 일본 외상에게 5년간 40억 달러를 제안합니다. 원래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100억을 내! 라고 당당하게 시작했던 이 협상은 언젠가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40억 달러만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양국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당시에 역사 교과서 파동으로 동북아에서 상당히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죠. 때문에 이 협상은 타결되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이때 권익현 세지마 라인이 가동됩니다. 권익현은 1981년 민정당 국회의원이 되고요. 1982년 민정당 사무총장이 됩니다. 세지마 류조는 1982년 총리가 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최측근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총액 40억 달러를 맞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89년까지 7년간 차관 18억 5천만 달러, 일본 수출입은행 융자자금 21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확정됩니다. 그런데 권익현 세지마 라인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는 당시 대장성 대신을 맡고 있던 아베 신타로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세지마 류조는 노태우 정권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정권 교체 위기에 몰렸던 노태우는 3당 합당을 추진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보수정당 역사의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되는데요. 당시 세지마 류조가 노태우에게 보수합동 체제인 자민당 모델을 권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자민당, 민자당, 자유민주당, 민주자유당. 한일협정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동원의 책에는 박정희가 기시노부스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회고합니다. 선배님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일본은 분명 우리보다 앞섰으니 형님으로 모시겠소. 그러니 형 같은 기분으로 우리를 키워주시오. 형님. 일본 우익 세력을 형으로 모시는 정서는 박정희를 잇는 전두환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의 정책을 따라 배우면서 한국의 지배층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그들은 신친일 세력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기시노부스케와 세지마 류조의 파트너 역할을 했던 김종필은 보수정당의 거두로 성장했고, 총리와 국회의장을 맡으며 한일 관계에 역할을 맡았던 정일권은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상임 고문을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부터 세지마 류조와의 파트너 역할을 했던 권익현은 민정당 이후 자유한국당까지 상임 고문을 맡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 한일의원연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본 우익 세력과 한국의 수뇌부를 연결했던 김종필과 정일권, 박태준, 권익현은 이 한일의원연맹에서 번갈아 가면서 회장직을 맡으며 일본 극우 세력과 한국의 정치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바로 윗선배들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을 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특사 파견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여러 번 냈습니다. 특히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권익현 세지마 류조 라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군사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재친일화 과정의 중요 인물을 떠올리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박정희에서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기 일본 우익 세력과 결탁하고 그 영향을 받는 재친일화 시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뉴라이트와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대댓글도 열심히 달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예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요즘 듣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분도 등장합니다. 안녕.